아내 장례가 끝난 날 집엔 가족이 가득했는데 저에게 위로는커녕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외국서 온 큰아들은 갈 준비하느라 바빴고 둘째 아들은 며느리와 둘이 소곤거렸고 손주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는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 자리에 저도 함께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갈 사람은 다 가고 남은 식구들은 깊이 잠든 그날 밤, 저는 13층 베란다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줄줄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내가 없는 텅 빈 집,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막막한 시간들, 희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을 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눈을 꽉 감고 다리를 난간에 올리려는데 여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버스를 몰며 새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고지로 향하기를 35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죠.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미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을 야무지게 했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행복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어서 오세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시장하시죠. 하며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상에서는 아이들이 친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외국서 사업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왕래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맞벌이라 늘 바빴고 손주들은 아내 몫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아내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수입이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나 관리비를 보태는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벌이가 시원치 않아 늘 제 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같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딸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정년이 되어 퇴직하며 운전대를 놓았을 무렵 아내에게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거나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고 잊을 때가 많았죠. 길을 잃고 헤매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라고 했습니다. 파킨슨병까지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의사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바뀌었죠. 아침부터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까지 함께 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내 몫이었던 집안 살림은 자연스레 내 차지가 되어 있더군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요. 간혹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아, 나 너무 힘들어. 집에서 편히 쉬지를 못해. 집에 들어오기 너무 싫어. 나까지 돌지경이야. 미치겠어. 아내가 그렇게 된 후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아내의 병수발도 일체 남의 손에 닿지 않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힘들답디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서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점점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말이야, 우리랑 계속 살아야 해?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안 돼요?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댁은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깐씩 예전 모습이 돌아오면 미안하다며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날이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집을 비우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미도 모두 접었습니다. 제 하루는 집안 살림과 간병이 전부였습니다. 병든 아내지만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좋았지요. 제겐 아내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며칠 병원을 오가다 아내는 먼저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이제 나 여기서 보내주세요. 당신 자유로워지세요. 사랑해요. 자유롭게 살라고? 그 말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자유는 참 서글펐습니다. 장례식에 미국에서 큰 아들네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어색했습니다. 제 애미 살아생전에 버릇 좀 오지 죽고 나서야 오는구나. 너무 오랜만에 본 손주들은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휴대폰만 쳐다보며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장례가 끝난 뒤 부조금과 장례 비정사를 두고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남은 부조금을 챙겨서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저는 아내 없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주인 없는 텅 빈 안방에 화장대, 옷장, 약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줘요. 이불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였죠. 아내 대신 집안 살림은 제 담당이 되었고 청소며 요리며 제 몫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음식을 차려 먹기 시작했는데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알아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한 숟갈 뜨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시간을 피해 다녔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대화는커녕 얼굴조차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일부분 맡으면서부터는 눈치는 날마다 커졌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 아버님, 냉장고 막 열지 마시고 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는 뜻 같았습니다. 밤에 목이 말라도 주방으로 가기 망설여졌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불편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 물통을 두고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한다는 핑계로 본인들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천천히 식사하시고 정리하세요. 가족과 함께 먹는 식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애들 공부하는데 테레비 소리 좀 줄이세요. 손주들 공부한다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됐지요. 게다가
제 방은 창고가 되어 갔습니다. 계절용품, 안 쓰는 물건, 청소도구까지. 제 공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참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냐? 며느리는 발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많이 참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뭐를 참는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나 결국 아들도 제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며느리가 감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아들은 늘 기가 죽어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객식구가 됐는가?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가장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물 한 잔도 조심스럽고 리모컨도 함부로 못 잡는 자리. 정말 내 집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봐주던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던 아이들이 지금은 저를 투명하게 지나칩니다. 매일 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됐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자리, 그리고 막막한 여생,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차가운 베란다에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남은 여생을 눈치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 아내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자유로워지세요. 사랑해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버스를 몰아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집 같지가 않다.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식탁에서도 내 자리가 없는 신세. 내 이름으로 된 집이지만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거실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앉은 그들에게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집 팔겠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같이 사는데 집을 팔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심지어 밥 한 끼도 내 마음대로 못했다. 나는 이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구나. 너희를 이제껏 봐줬으니 이제는 독립해라. 너희 힘으로 살아라.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했어야 했는데. 네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집을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려 한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워요.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살아요, 아버지. 아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가정을 지켜라. 그리고 나는 내 노후를 지킨다. 이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 그날 밤 오래 눌러왔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결심이 서니 슬픔과 함께 묘한 후련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지만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면 이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한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내 얘기를 차분히 듣더니 어르신, LH 고령자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군요. 신청서를 받아들고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자를 써 내려갈 때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몇 달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다잡으며 아내 얼굴을 떠올렸죠. 자유롭게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몇 달의 기다림 끝에 나는 드디어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해 작은 임대주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원룸형 공간이었지만 부엌도 있고 욕실도 있고 내가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여느 아파트처럼 호수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내 이름 석자 장철수. 80이 돼서 홀로 서기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도 아니고 자식 집에 눈치 보며 사는 신세도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내 삶의 무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욕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응급 호출 버튼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가 아니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1층 공동 식당이었습니다. 원하면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방에서 혼자 차려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처음으로 식당에 내려갔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는 여기서 산지 2년 됐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정으로 이곳에 있었기에 서로의 이야기가 금방 통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눈치가 싫어 나왔다 했고 또 누군가는 혼자가 되어 외로워서 들어왔다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자연스레 위로가 오갔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한 번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 장철수. 8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나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치 없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아주 좋다. 여기서는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냉장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가 뉴스를 보아도 밤늦게 물을 마셔도 누구 하나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원망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가정이 있고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을 내 방식으로 살겠다. 그때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 씨, 국을 끓였는데 드릴까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놀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신세를 지시는가 봅니다. 무슨 신세입니까? 같이 사는 이웃입니다. 서로 돕고 삽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럼 이제는 눈치밥이 아니라 웃음으로 내 하루를 채운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라요. 저희도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 편할 때 들러라.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간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지요. 밤에 목이 마르면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박영수 어르신과 공원을 걸으며 버스 운전하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서로의 인생을 나눕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남자도 간단한 요리는 해야 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부침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80이 다 돼 처음 배우는 요리이지만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장철수라는 한 사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철수 씨라고 부를 때 가슴이 환해지는 느낌을 어떻게 말로 다 하나 싶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라면 언젠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삶을 잘 살면 됩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낯선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사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자유로워졌으니 언젠가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집한돈은 제가 꽉 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쓸 겁니다. 이제껏 자식 위해 희생한 것으로 족합니다. 지난주에는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빨강과 노랑이 섞인 산길을 걸으며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혼자여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눈치 보며 살던 얼굴에서 이제는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이 손주들과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작아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작지만 참 따뜻하고 포근해요.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하며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80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80이라고 못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가족들 눈치 보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내 집인데도 눈치를 보고 내 가족 곁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마음입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공동생활가정, 요양원까지 우리 곁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다고 정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담을 덜어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젊을 때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때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다짐합니다. 오늘도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남의 눈치가 아닌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철수입니다. 버스 기사였던 장철수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장철수로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식들한테 무조건 준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